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밤이 될 것이라 예고되었던 태양그룹과 서진그룹의 약혼식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고 있었으며,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흩뿌리며 행사장을 가득 메운 귀빈들의 값비싼 보석과 의상을 더욱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흐르는 클래식 음악의 선율조차 감추지 못한 것은 행사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기묘한 긴장감과 숨막히는 침묵이었고, 참석한 정재계 인사들은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그들의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날카롭게 빛나며 오늘 밤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대한 스캔들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사실은, 이 약혼이 두 남녀의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두 거대 기업 간의 주식 교환과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계약이라는 점이었으며, 오늘의 주인공인 윤서연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윤서연은 행사장의 중앙에 마련된 메인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눈앞에 놓인 샴페인 잔을 응시하며 주위의 소음을 차단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입은 순백의 드레스는 디자이너가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예술 작품이었으나 지금 그녀에게는 그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갑옷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의 단아하고 차가운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고,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인형처럼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과 시나리오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다가올 폭풍을 계산하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후계자인 최민혁이 약혼식 시작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장례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었고, 서진그룹의 임원들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시계를 확인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연은 오히려 이 상황이 자신이 예상했던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입가에 희미한 냉소를 머금었다. 거대한 참나무 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양쪽으로 열리며 기다리던 주인공인 최민혁이 등장하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으나,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환호가 아닌 경악에 찬 탄식과 수군거림이었다. 최민혁은 예복을 엉성하게 입은 채였고, 무엇보다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는 오늘의 주인공인 윤서연이 아니라 눈물 젖은 눈망울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낯선 여성이었으며, 그녀는 마치 보호받아야 할 가련한 꽃처럼 민혁의 어깨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민혁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성큼성큼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고, 그 오만한 발걸음은 오늘 이 자리가 축복의 장이 아니라 파국의 무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서진그룹 회장인 서연의 아버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으나,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차분하고 분석적이었다. 단상 위에 선 최민혁은 마이크를 거칠게 잡으며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굉음을 만들어냈고, 그 소리에 놀란 몇몇 부인들이 작은 비명을 질렀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을 갱을 뱅고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부모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 간의 정략 결혼이라는 구시대적인 관습에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옆에 있는 여성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목소리는 열정에 차 있는 듯 했지만, 그 이면에는 서진그룹과 서연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함으로써 우위를 점하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었고, 그는 이 파혼 선언이 자신을 로맨틱한 혁명가로 만들어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듯했다. 민혁은 서연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당신처럼 감정이 없는 얼음 같은 여자와는
단 1분 1초도 함께할 수 없다고 소리쳤고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윤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 자락을 우아하게 정리한 뒤 단상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그 당당한 모습은 소리를 지르고 있는 민혁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가 민혁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민혁의 뺨을 때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숨을 죽였지만 서연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민혁과 그의 옆에 서서 떨고 있는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서연은 민혁이 내뱉은 모욕적인 언사들이 자신의 명예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있어 감정적인 대응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었기에 그녀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태도로 이 상황을 자신의 이익으로 전환시킬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은 채로도 충분히 들릴 만큼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민혁에게 물었다. 지금 이 행동이 태양그룹의 주가와 주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최민혁은 서연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곧바로 비웃음을 흘리며 역시 당신은 돈과 계산밖에 모르는 속물이라며 혀를 찾고 옆에 있던 여자를 더욱 끌어안으며 자신들의 사랑은 그런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연이 이 자리에서 버림받은 비참한 여자가 되어 동정을 받거나 분노를 표출하며 추한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했으나 서연의 반응은 마치 잘못 작성된 보고서를 지적하는 상사처럼 건조했기에 오히려 민혁이 점점 더 초조해지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행사장 내의 여론은 처음에는 민혁의 파격적인 행동에 놀라워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의 침착함과 기품 있는 태도에 압도당하기 시작했고 민혁의 행동은 용기 있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책임감 없고 철없는 재벌 3세의 추태로 비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기록했고 서연은 이 모든 것이 내일 아침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것임을 직감했다.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는 척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들었는데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어두운 빛을 띠며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다가가 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 파혼을 받아들이겠지만 이것은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민혁의 옆에 있는 여자에게 시선을 돌리며 부디 그 사랑이 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기를 바란다는 묘한 말을 남겼는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처럼 들리기도 했다. 서연은 민혁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태양그룹과 서진그룹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방의 순간임을 깨달았고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가라선 양엔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사실에 내심 쾌재를 불렀다. 그녀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천천히 빼내어 민혁의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반지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나는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지며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상을 내려와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뒤로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녀에게 있어 승리를 위한 개선행진곡과도 같았다. 민혁은 멍하니 반지를 바라보다가 뒤늦게 승리감에 도취되어 여자와 함께 환호하는 척했으나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고 그것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감지한 짐승의 직감과도 같은 것이었다.
서연이 행사장의 거대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녀의 실루엣은 화려한 조명 속의 민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렬하게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호텔 로비로 빠져나온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었던 숨을 길게 내뱉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긴장을 풀었는데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수행 비서가 급히 다가와 쇼를 걸쳐주며 괜찮은지 물었다. 서연은 비서의 걱정스런 눈빛을 일축하며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가 법무팀을 소집하고 태양그룹과의 모든 제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문서를 작성하라고 차갑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의 약혼녀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냉철한 경영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으며 그녀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태양그룹이 입을 타격과 서진 그룹이 취해야 할 이득을 완벽하게 계산해내야만 했다. 비서는 서연의 태도에 잠시 놀랐으나 곧바로 익숙하게 태블릿 PC를 꺼내 그녀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 참모처럼 비장한 분위기를 풍기며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으로 향했다. 리무진의 뒷좌석에 앉은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녀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을 비추는 듯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문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교육받고 통제당하며 살아왔지만 오늘 최민혁의 어리석은 행동 덕분에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의 역설적인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되어 있던 최민혁의 번호를 망설임 없이 삭제하고 그 자리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의 번호를 띄워놓고 잠시 고민에 잠겼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서진 그룹을 이끄는 플레이어로서 체스판 위에 직접 말들을 움직여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는데 그것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맹세였다. 태양그룹과 최민혁은 자신을 그저 체스판 위의 폰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폰이 체스판의 끝까지 전진하면 가장 강력한 퀸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이제 막 시작된 이 게임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차가 어둠을 뚫고 질주하는 동안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났고 그 눈빛은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기업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으며 이제부터는 사냥꾼이 되어 그들을 사냥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흔들리는 서진 그룹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와 이사들은 파혼으로 인해 태양그룹의 지원이 끊길 것을 두려워하며 그녀를 질책할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이미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숨겨둔 자금과 새로운 파트너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최민혁이 사랑 노름에 빠져 있는 동안 그녀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미래 가치가 높은 기술 기업들의 비밀리에 투자해 왔으며 이제 그 결실을 거두어들여 서진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윤서연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 그룹 본사의 분위기는 마치 폭격을 맞은 전장과도 같았는데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고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직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다.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서연의 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회사의 위기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급급한 늙은 이사들이 모여 앉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이번 파혼 사태로 인해 태양그룹의 자금 지원이 끊길 것을 염려하며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돌리려는 기색이 역력했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한 원로 이사는 혀를 차며 여자가 집안 단속을 어떻게 했기에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고, 다른 이사들도 이에 동조하며 서연을 죄인 취급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선 서연의 모습은 그들이 알던 순종적인 회장님의 딸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한 손에는 두꺼운 파일철을 든 채 꿋꿋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했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들을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무시하고 아버지의 오른쪽 자리에 보란듯이 앉아 파일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고, 서연은 천천히 이사들을 한 명씩 둘러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지금 회사가 위기에 처한 것은 자신의 파혼 때문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이사들이 지난 수년간 방만하게 경영을 해오며 태양그룹이라는 썩은 동아줄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사들은 서연의 당돌한 태도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어디서 감히 어른들에게 훈계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준비해온 서류들을 그들 앞으로 밀어버렸다. 그 서류에는 이사들이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과 하청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 그리고 태양그룹과의 불공정 계약에 동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서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 시간부로 경영 능력이 의심되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임원들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고, 이사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뒤에 숨어 있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정략 결혼의 희생양도 아닌 서진 그룹을 살리기 위해 메스를 든 집도이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딸의 급격한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내심 그녀의 단호한 결단력에 안도하는 눈치였는데, 그는 오랫동안 지병과 경영난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어 딸에게 회사를 맡기는 것을 주저해 왔었다. 하지만 오늘 서연이 보여준 모습은 그가 젊은 시절 가졌던 패기와 열정을 떠올리게 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아 서연에게 경영 전권을 위임한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이사들은 반발하려 했지만 이미 명분과 증거를 모두 쥐고 있는 서연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고, 서연은 즉시 구조조정본부를 신설하고 자신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회사의 체질 개선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서며 비서실장에게 오늘 해임된 임원들의 자리를 대신할 실무진 명단을 건넸는데, 그 명단에는 학벌이나 지연이 아닌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선별된 젊은 인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연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블라인드 쳐진 창문을 활짝 열고 어두운 방 안에 햇빛을 들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환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진 그룹의 드리운 어둠을 걷어내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상징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암호화된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고, 화면에는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복잡한 금융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어지럽게 펼쳐졌다. 사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아테나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해외 선물 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전설적인 투자자였으며, 서진그룹의 부채를 탕감하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자금을 비밀리에 운용하고 있었다. 그녀가 파혼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최민혁의 배경이 없어도 자신의 힘만으로 충분히 서진그룹을 재건하고 더 나아가 태양그룹을 무너뜨릴 자본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비서에게
일정을 모두 비우라고 지시한 뒤 남들의 눈을 피해 허름한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과는 대조적으로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허름한 곳이었지만 금융가에서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은둔 고수의 아지트가 숨겨져 있는 곳이기도 했다. 서연이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3층에 있는 철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잠시 인기척이 들리더니 신경질적인 표정의 남자가 문을 열었는데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트레이닝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남자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날카로운 지성을 알아보았는데 그가 바로 한때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다가 재벌들의 담합으로 인해 매장당한 비운의 천재 투자자 한지훈이었다. 한지훈은 문 앞에 서 있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리며 재벌가 아가씨가 이런 누추한 곳에는 무슨 일이냐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서연은 재빨리 문틈으로 구두를 밀어넣어 문이 닫히는 것을 막았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이 태양그룹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가 그 복수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라고 당돌하게 말했다. 지훈은 서연의 당돌함에 흥미를 느낀 듯 잠시 멈칫하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서연은 곰팡이 냄새와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의 사무실로 발을 들여놓았다. 사무실 안은 컵라면 용기와 술병들이 뒹굴고 있었지만 벽면 가득 붙어있는 차트와 뉴스 스크랩들은 그가 여전히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우는 낡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는 서연에게 무슨 수로 태양그룹을 무너뜨리겠다는 거냐며 코웃음을 쳤고 서연은 그가 내민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테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아테나 펀드가 서진그룹의 우호 지분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리며 지훈에게 태양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훈은 아테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눈빛이 달라지며 담배를 내려놓았는데 그 역시 금융시장에서 아테나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지훈에게 태양그룹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사업의 이면에 숨겨진 분식 회계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하며 그 대가로 그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명예와 막대한 성공 보수를 약속했다. 지훈은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당신이 정말로 최민혁의 전 약혼녀가 맞냐고 물었는데 그가 기억하는 윤서연은 그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유약한 이미지였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화초는 온실이 깨지면 죽지만 잡초는 밟힐수록 더 강하게 자라난다며 자신은 이제 화초가 아니라 잡초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결코 꺾이지 않을 강인한 의지를 읽은 지우는 묘한 전율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캔맥주 2개를 꺼내 하나를 서연에게 던져주었다. 그는 맥주 캔을 따며 당신의 제안이 꽤 흥미롭다며 건배를 제의했고 서연 역시 망설임 없이 캔을 따서 그와 부딪히며 암묵적인 동맹을 맺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 각자의 상처를 가진 두 아웃사이더가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서연과 지우는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대고 태양그룹을 공격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짰는데 지훈의 천재적인 분석력과 서연의 치밀한 전략이 만나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양그룹이 계열사 간 순환 출자고리를 이용해 부실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역이용하여 자금줄을 조이는 일명 말려 죽이기 작전을 구상했다. 지우는 신이 난 듯 키보드를 두드리며 태양그룹의 재무구조를 해부했고 서연은 그의 옆에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여론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고 그 낡은 사무실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혁명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가고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대략적인 작전 계획을 완성한 서연은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고 지우는 기지개를 켜며 당신 정말 독종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서연은 지훈에게 당분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오직 작전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하며 사무실을 나섰는데 비 그친 새벽거리는 상쾌하면서도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기다리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외롭게 그러나 끈질기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묘한 설렘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윤서연이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갇혀있던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오늘의 윤서연은 자신의 욕망과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주체적인 플레이어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뇌리에는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수싸움과 최민혁이 절망에 빠질 표정이 그려져 쉽사리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최민혁이 자신을 버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그것이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닌 철저한 파멸을 통한 완벽한 승리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서진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서연의 지시로 불필요한 의전이 폐지되고 보고 체계가 간소화되었으며 직원들의 눈빛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서연의 경영 능력에 의구심을 가졌으나 그녀가 보여준 명확한 비전과 신속한 의사결정에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고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그녀를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태양그룹과의 결별을 공식화하고 독자 생존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어 반대파 임원들조차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라 서진그룹을 이끄는 실질적인 리더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한편 태양그룹의 최민혁은 서진그룹이 혼란에 빠져 붕괴될 것이라는 자신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비서에게 윤서연의 동태를 감시하라고 소리치며 화분을 집어 던졌고 그의 옆에 있던 내연녀는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민혁은 서연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안해했고 그의 오만함은 그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며 서연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이 기껏해야 죽어가는 회사를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라고 치부하며 그녀를 짓밟을 더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회장실은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마천루의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었고 바닥에는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려 있었으며 벽면은 유명 화가들의 원화로 장식되어 있어 마치 거대한 미술관을 방불케 했다. 그 호화로운 공간의 중심에서 최민혁의 아버지인 최 회장은 거만한 자세로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최민혁이 다리를 꼬고 앉아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다. 최 회장은 아들의 파혼 스캔들이 일시적으로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진그룹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비서실장에게 서진그룹에 대한 자금 압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주거래 은행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진그룹의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이를 통해 윤서연이 제 발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하게 만들 심산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이자 약소기업 길들이기 방식이었다. 최민혁은 아버지의 계획에 맞장구를 치며 윤서연이 콧대 높게 굴었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비아냥거렸는데,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주었던 모욕감은 까맣게 잊은 채 오직 그녀가 자신을 무시하고 돌아섰다는 사실에만 분개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경영일선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음을 터뜨리며 경영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은 여자가 회사를 살리겠다고 설치는 꼴이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폄하했고, 그녀가 곧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좌절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혁은 자신의 새 연인인 지수와 함께 떠날 호화요트 여행 계획을 자랑스레 떠벌리며 서연이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때 자신은 지중해 태양 아래서 샴페인을 터뜨릴 것이라고 낄낄거렸다. 그들의 대화는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들의 발밑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불씨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한편 서진그룹의 재무팀 사무실은 태양그룹의 압력으로 인해 은행들로부터 대출 상환 독촉 전화가 빗발치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고,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모니터와 전화기를 번갈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자금 담당 임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연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와 당장 다음 주에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다며 울상을 지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보고를 받는 서연의 표정은 지나치게 평온해서 임원은 그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는데, 서연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임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견하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태양그룹이 예상대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임원에게 은행들이 독촉하더라도 절대 굴복하거나 사정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대로 대응하라고 침착하게 지시했다. 서연은 임원을 내보낸 뒤 곧바로 한지훈과 연결된 보안 회선으로 전화를 걸어 태양그룹이 미끼를 물었음을 알렸고, 지훈은 수화기 너머로 특유의 건조한 웃음소리를 내며 이제 우리가 사냥을 시작할 차례라고 대답했다. 서연과 지훈이 주목하고 있는 곳은 태양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태양물산이었는데, 이 회사는 그룹 내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상태였다. 지훈은 태양물산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허점을 발견했고, 만약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채권자들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둔 상태였다. 그들은 태양그룹이 서진그룹을 공격하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 태양물산의 주식을 공매도하고 동시에 채권을 비밀리에 사들이는 양동작전을 펼치기로 합의했고, 이는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을 내어 결국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전략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남들의 눈을 피해 강남의 한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은밀하게 회동을 갖는 장소로 유명했고, 오늘 그녀가 만나야 할 사람은 태양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의 은행장이었다. 은행장은 처음에 서연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려 했으나 그녀가 제시한 정보가 워낙 파격적이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서연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몹시 불편하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태양그룹 최 회장의 눈치를 보느라 서진그룹의 자금줄을 죄고 있었기에 서연이 자신을 원망하거나 사정하러 왔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예상을 깨고 최고급 위스키 한 병을 주문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은행장에게 태양물산의 분식 회계 의혹이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만약 이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알려지면 제일은행 역시
부실 대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조용히 경고했다. 은행장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사색이 되어 손을 떨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태양물산이 재고 자산을 부풀려 매출을 조작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고 이것이 터지면 자신의 목이 날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서연은 공포에 질린 은행장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며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펀드인 아테나 펀드가 제1은행의 거액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서진 그룹에 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그녀는 태양 그룹의 부실이 터지기 전에 은행이 선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은행장의 커리어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며 그를 설득했다. 은행장은 태양그룹의 보복이 두려웠지만 눈앞에 명확한 증거와 서연이 제시한 달콤한 제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결국 서연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고 이로써 태양 그룹은 가장 믿었던 우군을 잃게 되었다. 같은 시각 한지우는 자신의 아지트에서 10여 대의 모니터에 둘러싸인 채 현란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먹잇감을 쫓는 맹수의 그것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차명 계좌들을 동원하여 태양물산의 주식을 조금씩 매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워낙 교묘하게 분산되어 있어 시장 감시 시스템조차 이상 징후를 즉각적으로 포착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주식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양물산의 재무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 글들을 익명으로 유포하여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고도의 심리전도 병행했다. 개미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뜬 소문으로 치부했으나 주가가 야금야금 하락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자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거대한 투매 도미노를 일으킬 전조 증상이었다. 최민혁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약혼녀와 저녁 식사를 즐기던 중 비서로부터 태양물산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며 자신의 직감을 과신했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지분을 늘릴 기회라며 호기를 부렸다. 그의 옆에 앉은 약혼녀는 주식에는 문외한이었기에 그저 민혁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감탄하며 그를 치켜세웠고 민혁은 우쭐해져서 더 비싼 와인을 주문하며 승리의 기분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술잔을 기울이는 그 순간에도 그의 자산 가치는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었고 그를 둘러싼 견고한 성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양물산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제1은행이 태양그룹에 대한 채권 회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태양그룹의 전략기획실은 발칵 뒤집혔고 최 회장은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쳤으나 은행장은 회의 중이라는 핑계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당황한 최 회장은 자금팀을 소집하여 주가 방어에 나서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다. 주가가 폭락하자 전환사채 채권자들은 기한 이익 상실을 우려하여 일제히 조기 상한 청구권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왔고 태양그룹은 순식간에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붉은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춤을 추는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커피를 들이켰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태양그룹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짜배기 자산들을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때가 바로 서진그룹이 그 자산들을 집어삼킬 타이밍이라고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서는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 전화들은 어제와 달리 서연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투자를 제의하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 서연은 모든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오직 지훈과의 한 라인만을 열어둔 채 태양그룹의 숨통을 조일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양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임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고성을 질러댔다. 뒤늦게 회사로 달려온 최민혁은 창백해진 얼굴로 전략기획실장에게 상황을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자금 사정이 최악이라는 절망적인 보고뿐이었다. 민혁은 그제야 자신이 서연을 너무 과소평가했음을 깨닫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작전 세력의 장난일 것이라며 애써 현실을 부정했다. 그는 아버지인 최 회장의 집무실로 뛰어들어갔으나 최 회장은 이미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고 소파에 누워 있었고 민혁을 보자마자 네가 여자를 잘못 만나 이 사달이 났다며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서연은 태양그룹의 혼란을 틈타 그들의 하청업체들을 접촉하기 시작했는데 태양그룹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사장들을 만나 서진그룹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현금을 선지급하여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태양그룹의 비리를 증언해 줄 것과 향후 서진그룹에 독점적으로 납품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서연은 구세주나 다름없었기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고 이로써 태양그룹은 자금줄 뿐만 아니라 생산 기반마저 흔들리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돈으로 싸우는 금융전쟁을 넘어 기업 생태계 자체를 재편하는 서연의 큰 그림 중 일부였다. 저녁이 되자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짧고 간결했지만 그 어떤 보고서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그것은 태양물산의 대주주 중 한 명이 지분을 매각하고 싶어 한다는 정보였다. 그 대주주는 최 회장의 먼 친척으로 평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소외되어 불만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는데 지훈이 그 틈을 파고들어 그를 포섭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서연은 즉시 비밀 회동을 추진하여 그 대주주의 지분을 아테나 펀드 명의로 전량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써 서연은 태양물산의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서연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펜 끝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전율을 즐겼는데 이것은 태양그룹의 심장부에 깃발을 꽂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최민혁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 있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고 분노와 후회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괴로워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만 같아 커튼을 거칠게 닫아버렸고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그는 자신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차창을 내리고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지친 머리를 식혔는데 그녀의 눈은 멀리 보이는 태양그룹 사옥의 불 꺼진 창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승리를 확신하기에는 이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라 공격하는 플레이어로서 게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태양그룹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 되면 태양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 합병 선언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대한민국 경제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글로벌 경제 포럼의 전야제 행사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타워의 스카이라운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는데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함을 엎어놓은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행사장 내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참석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코 최근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태양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혜성처럼 등장한 서진그룹의 윤서연 회장에 대한 것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파혼을 당하고 몰락할 것이라 여겨졌던 그녀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콧대 높은 기업인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자 경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출입구를 주시하며 오늘 밤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는 윤서연의 등장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 시선들 사이에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최민혁은 행사장 구석 테이블에서 연거푸 독한 위스키를 들이키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평소 그에게 아부하던 추종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싸늘한 냉소와 수군거림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터진 태양물산의 주가 폭락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은행들은 등을 돌렸고 믿었던 투자자들마저 연락을 끊어버려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으나 자존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건재함을 과시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철한 눈과 떨리는 손끝은 그가 얼마나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으며 값비싼 명품 수트조차 그의 초라해진 기색을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혁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 모든 것이 윤서연 때문이라며 이를 갈았고 그녀가 나타나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그때의 웅성거림과 함께 행사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윤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는 기존의 단아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버리고 몸에 딱 붙는 짙은 네이비색 턱시도 슈트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겨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과도 같은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장내의 소음을 잠재웠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집중되었는데 그녀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오며 쏟아지는 시선들을 여유롭게 즐기는 듯했다. 그녀의 곁에는 서진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함께 놀랍게도 월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아테나 펀드의 아시아 지부장이 수행하고 있어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서진그룹이 막강한 글로벌 자본을 등에 업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서연의 표정은 차갑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가 내딛는 걸음마다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는 태양그룹을 향한 선전포고처럼 들렸다. 최민혁은 윤서연이 아테나 펀드의 관계자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아테나 펀드는 바로 며칠 전 태양물산의 전환사채를 공격적으로 사들이며 자신들을 압박해 오던 그 정체불명의 세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으나 곧이어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앞뒤 재지 않고 서연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주위 사람들이 말릴 새도 없이 서연의 앞을 가로막은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네가 감히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아버지의 회사를 공격한 것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그 목소리는 정적을 깨고 행사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고 민혁의 무례한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드라마틱한 재회에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윤서연은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는 민혁을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보듯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댄 것처럼 또렷하게 사람들의 귓가에 꽂혔다. 그녀는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시장의 논리에 따른 정당한 투자 행위일 뿐이며 부실한 경영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팩트에 기반한 날카로운 비수였기에 민혁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 모습은 마치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아테나 펀드 지부장과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민혁을 투명 인간 취급했고 이 굴욕적인 상황은 민혁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기조연설 시간이 다가오자 사회자는 오늘의 특별 연사로 서진 그룹의 윤서연 회장을 소개했는데 이는 주최 측이 이미 서연을 차세대 리더로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단상에 오른 서연은 준비해온 원고를 보지도 않고 유창하게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녀는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와 혁신적인 경영만이 기업이 살아남을 길임을 역설했다. 그녀는 특정 기업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태양그룹의 족벌 경영과 불투명한 회계 관행을 겨냥한 비판임을 알 수 있었고 청중들은 그녀의 대담함과 통찰력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과거의 관습에 얽매여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이제는 실력 있는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최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서연에게 악의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는데 그는 서진그룹이 외국 자본의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흑색 선전을 퍼부으며 그녀의 애국심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며 서연을 매국노로 몰아가려 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얕은 수를 받아쳤다. 그녀는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를 가리키며 태양그룹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막대한 외화를 유출해온 사실과 반대로 서진그룹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그녀의 완벽한 팩트체크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민혁의 질문은 오히려 태양그룹의 비리를 만천하에 폭로하는 자충수가 되어버렸다. 윤서연은 당황한 민혁을 향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는데 그녀는 기업의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도덕성과 책임감이며 주주와 임직원을 기만하는 경영자야말로 기업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서연의 이름들이 연호했는데 그것은 낡은 권력의 몰락과 새로운 리더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민혁은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마이크를 떨어뜨리며 주저앉았고 그 모습은 패배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서연은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고 담담하게 단상을 내려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희열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고 이제 승부의 추는 완전히 기울어졌음을 확신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어진 리셉션에서 윤서연은 그야말로 파티의 여왕이었는데 정재계의 거물들이 앞다투어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청했고 그녀는 세련된 매너로 그들을 응대하며 서진그룹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반면 최민혁은 구석진 자리에서 독주만 들이키다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려다 보안 요원들에 의해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는데 그 모습은 태양그룹의 추락하는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와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한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1단계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알렸다. 지훈은 수화기 너머로 낄낄거리며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면 태양그룹 주가는 볼만하겠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배를 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는데 그녀는 민혁이 쫓겨나면서 남긴 도끼 어린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고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태양그룹 최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하기 위한 다음 작전을 실행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을 넘어 부패한 권력의 뿌리를 뽑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서울의 야경을 굽어보며 자신이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체크메이트를 부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약혼녀도 재벌가의 딸도 아닌 냉혹한 승부사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차 안에서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오늘 밤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앞으로 닥쳐올 태양그룹의 반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했다. 최 회장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사업가였기에 아들의 실수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더라도 쉽게 항복하지 않고 온갖 더러운 수단을 동원해 서연을 공격해 올 것이었다. 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보내준 태양그룹의 로비 리스트를 확인하며 내일 당장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할 계획을 세웠고 이것이 터지면 최 회장 일가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는데 그것은 회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약속이자 자신을 믿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다. 그녀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전략과 시나리오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고 심장은 전투를 앞둔 전사의 북소리처럼 쿵쿵거렸다. 내일은 또다시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는데 그녀에게는 든든한 파트너인 지훈과 그녀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것은 승리를 확신하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여유롭고도 잔혹한 미소였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조간신문의 일면은 윤서연의 화려한 데뷔와 최민혁의 몰락을 다룬 기사들로 도배되었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장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여론은 급격하게 윤서연 쪽으로 기울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녀를 걸크러쉬의 아이콘으로 추앙하며 응원하는 댓글들이 폭주했다. 서진그룹 본사 앞에는 취재진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서연은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서 태양그룹과의 전면전을 공식 선포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부도덕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며 서진그룹이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모습은 전 국민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태양그룹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졸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시작되었는데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은 윤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기사로 도배되어 있었다. 기사들은 윤서연이 해외 투기 자본인 아테나 펀드와 결탁하여 국부를 유출하려 한다는 매국노 프레임을 씌우는가 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루머까지 퍼뜨리며 그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윤서연의 이름으로 장악되었고 댓글창은 태양그룹이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 조작 부대와 선동된 대중들의 악플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송사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단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하여 윤서연과 서진그룹의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편파적인 보도를 쏟아냈고 패널로 나온 사이비, 평론가들은 그녀를 마녀 사냥하듯 맹비난했다. 이것은 최 회장이
자신의 인맥과 돈을 총동원하여 만들어낸 거대한 미디어의 감옥이었으며 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잔인한 술수였다. 서진그룹 홍보팀은 빗발치는 항해 전화와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직원들은 사기가 꺾여 불안한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홍보실장은 사색이 되어 회장실로 뛰어들어와 당장 반박보도 자료를 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창밖을 응시하던 서연의 반응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지금 당장 해명해봤자 대중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거짓말을 더 믿고 싶어 할 것이라며 오히려 태양그룹이 가진 모든 카드를 다 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홍보실장에게 직원들의 동요를 막는 데만 집중하고 외부 대응은 일절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적이 승리에 도취되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고도의 인내심 테스트였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통해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그들의 논리가 가진 허점을 차분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계획대로 여론이 윤서연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쾌재를 불렀는데 그는 고급 룸살롱에서 측근들과 축배를 들며 이제 윤서연이 무릎 꿇고 빌 일만 남았다고 낄낄거렸다. 그는 언론에 흘린 정보들이 대부분 조작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대중들은 개돼지와 같아서 조금만 선동하면 쉽게 속아 넘어간다며 자신의 여론 조작 능력을 과신했다. 민혁은 이 기세를 몰아 윤서연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검찰에 서진그룹을 고발하고 자신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의 사도인 척 연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표정을 연습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한 대본을 외우며 자신이 연출하는 이 삼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기분에 심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너무 깊어서 결국 자신마저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지우는 서연의 지시대로 태양그룹의 자금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한 끝에 마침내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는데 그것은 최민혁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저지른 결정적인 증거였다. 지우는 이 자료를 서연에게 넘기며 당장 터뜨리자고 재촉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최민혁이 기자회견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적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환호를 받을 때 바닥을 무너뜨려야 추락의 충격이 가장 큰 법이라며 냉혹한 승부사의 기질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태양그룹을 무너뜨릴 폭탄의 뇌관을 조립하며 숨죽여 때를 기다렸고 그 시간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무거웠다. 마침내 최민혁의 기자회견 날이 밝았고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태양그룹 본사 로비를 가득 메웠는데 민혁은 수척해 보이는 분장을 하고 나타나 침통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서진그룹의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인해 건실한 기업인 태양그룹이 위기에 처했다며 거짓 눈물을 흘렸고 윤서연을 기업 사냥꾼이라고 비난하며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의 연기는 꽤나 그럴싸해서 현장에 있던 기자들조차 속아 넘어갈 정도였고 생중계되는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윤서연을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민혁은 속으로 비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연기력에 감탄했고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윤서연은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 사회에서 매장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서진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허위 사실들을 나열하기 시작했고 플래시 세례는 절정에 달했다. 바로 그 시각 윤서연은 예고 없이 서진그룹의 대회의실에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녀는 1인 미디어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는 이 방송에서 민혁의 기자회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녀의 뒤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화면에는 최민혁이 조금 전 말했던 내용들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녹취록들이 실시간으로 띄워졌다. 서연은 감정에 호소하는 민혁과는 달리 철저하게 팩트와 증거로만 승부했는데 그녀는 태양그룹이 언론사에 돈을 건네 기사를 청탁한 내역과 댓글 조작 업체에 송금한 영수증까지 공개해버렸다. 시청자들은 두 개의 화면을 번갈아 보며 혼란에 빠졌지만 서연이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충격적이어서 점차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한지훈이 확보한 비자금 장부의 사본을 카메라 앞에 들어 보였는데 그 장부에는 최민혁이 회사 돈을 횡령하여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고 내연녀들에게 호화 아파트를 사준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국민 여러분은 속고 계시다며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똑바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스크린에는 최민혁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이 알기 쉬운 도표로 정리되어 나타났고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이 방송은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며 인터넷을 마비시켰고 여론은 삽시간에 태양그룹에 대한 분노로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장에 있던 기자들도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서연의 방송을 크게 틀었고 민혁의 목소리는 서연의 폭로에 묻혀버리는 촌극이 빚어졌다. 당황한 민혁은 말을 더듬으며 그건 조작된 자료라고 소리쳤지만 기자들은 이제 민혁이 아니라 서연의 방송 화면에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그는 비서에게 방송을 끄라고 고함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연은 방송을 통해 검찰에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하며 최민혁과 최 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고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다툼을 넘어선 대형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되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불매운동을 선언하는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덮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양그룹 일가를 처벌하라는 청원이 순식간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최 회장은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뒷목을 잡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고 태양그룹의 임원들은 줄줄이 사표를 쓰거나 잠적해버렸다. 반면 윤서연은 정의의 사도이자 부패한 재벌을 응징하는 잔다르크로 추앙받으며 그녀의 지지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녀는 방송을 마치고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한동안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그것은 승리의 기쁨과 함께 찾아온 탈진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다음 단계인 주주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저녁 검찰청 앞은 태양그룹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촛불 시위로 불야성을 이루었고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태양그룹 본사와 최민혁의 자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오는 수사관들의 모습이 뉴스 속보로 전해지자 최민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갇혀 공포에 떨며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병원에 있는 아버지는 의식 불명 상태였고 평소 형님, 동생 하던 검사들은 그의 전화를 피하거나 착신 거부해버렸다. 민혁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섰던 그 높은 곳이 사실은 모래성 위에 지어진 허상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은 뒤였다. 윤서연은 늦은 밤 한지훈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으며 소주잔을 기울였는데 화려한 파티 대신 소박한 자축년을 선택한 것이었다. 지훈은 서연에게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라며 혀를 내둘렀지만 그의 눈빛에는 서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빈잔을 채우며 이것은 내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과정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민혁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는데 그것은 괴물을 잡기 위해 자신 또한 괴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고 이 싸움을 끝까지 마무리 지어 서진 그룹과 직원들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웠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죄를 지은 최민혁의 쭈뼛거리는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다. 그녀는 포토라인에 서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멘트를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는데 그녀의 손에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들이 가득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조사실에서 그녀는 검사들에게 태양그룹의 불법 행위들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했고 그녀의 증언은 최민혁을 구속 수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서연을 향해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그녀는 옅은 미소로 그들에게 화답하며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태양그룹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서진그룹이 주도권을 쥐는 마지막 절차인 임시 주주 총회뿐이었는데 서연은 이미 우호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차 안에서 주주 명부를 훑어보며 승리를 확신했고 최민혁이 주주 총회장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태양그룹의 소액 주주들조차 주가 폭락에 분노하여 윤서연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었기에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다.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만들어갈 새로운 기업의 미래를 구상했고 그 미래에는 더 이상 정략 결혼이나 핏줄에 의한 세습 같은 구시대에 유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었다. 최민혁은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는데 화려했던 지난날의 영광은 꿈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죄수복과 쇠창살 뿐이었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뇌었지만 결국 모든 원인은 자신의 오만과 윤서연을 과소평가한 탓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서연이 감옥에 있는 자신을 찾아와 비웃어 주기를 바라는 묘한 심리 상태에 빠졌지만 서연은 그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밖에서는 그의 몰락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있었고 그는 한때 재벌가 황태자에서 이제는 탐욕의 상징으로 전락하여 역사에 기록될 운명이었다. 태양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흐려 있었고 여의도 본사 앞은 이른 새벽부터 몰려든 시위대와 취재진 그리고 경찰 병력으로 인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구속 적부심을 통해 가까스로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난 최민혁은 수척해진 얼굴을 선글라스로 가린 채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사 로비로 들어섰는데 그의 등 뒤로는 소액 주주들의 야유와 날개란 세례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이 수모를 견디며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입술을 깨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경영권을 방어하고 윤서연에게 당한 치욕을 갚아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가문이 심어놓은 우호 지분과 이 사회의 충성심이 건재하다고 믿고 있었으며 윤서연이 확보한 지분만으로는 과반수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하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늙은 사자처럼 초라해 보였고 떨리는 손은 그가 느끼고 있는 극심한 공포를 대변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은 이미 수백 명의 주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곳곳에서 최민혁의 퇴진을 요구하는 고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최민혁이 단상의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일부 주주들은 그를 향해 물병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으나 그는 뻔뻔하게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려 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윤서연이 등장했는데 그녀는 마치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 정장이 아닌 눈부시게 흰 화이트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타락한 태양, 그룹을 정화하러 온 심판자와도 같았다. 그녀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는데 그녀는 동요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최민혁의 맞은편에 마련된 주요 주주석에 앉았다. 그녀의 곁에는 한지훈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들의 등장은 이미 승부가 결정났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최민혁은 윤서연을 노려보며 마이크를 잡고 감히 외부인이 신성한 주주총회장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며 퇴장을 명령하려 했으나 서연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아테나 펀드와 소액주주 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자 태양그룹의 지분 2대 주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장내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파급력은 엄청났고 주주들은 그녀의 당당함에 환호를 보내며 최민혁에게 마이크를 넘기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당황한 사회자가 황급히 의사 진행을 하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오늘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최민혁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한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미리 예고된 수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듣는 해임 발의는 최민혁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충격을 주었다. 최민혁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책상을 내리치며 이건 명백한 경영권 침탈이자 불법 행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감정에 호소하려 했지만 주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경멸에 가까웠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키며 최민혁이 주장하는 헌신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는데 화면에는 그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영수증과 이면 계약서들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다. 특히 그가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재생되자 장내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어 올랐고 심지어 최민혁을 지지하던 일부 이사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모든 증거가 최민혁이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를 해임하는 것만이 태양그룹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궁지에 몰린 최민혁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지켜달라며 원로 주주들에게 매달렸으나 그들조차 이미 주가 폭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상태였기에 그의 호소는 먹혀들지 않았다. 서연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회사는 창업주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주와 직원 그리고 고객 모두의 것이라고 일갈했고 이제 낡은 관습과 작별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해임 요구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 경영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었기에 주주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였다. 마침내 투표가 시작되었고 전광판에 나타난 숫자는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해임 찬성 비율이 압도적인 속도로 과반수를 향해 치솟고 있었다. 최민혁은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한지우는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체크하며 서연에게 승리의 사인을 보냈다. 월가와 런던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서진그룹과 아테나 펀드의 손을 들어주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이는 최민혁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뒤집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었다. 투표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찬성률은 70%를 넘어섰고 사회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민혁 대표 이사의 해임안이 가결되었음을 공식 선포했다. 그 순간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주주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 반면 최민혁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주위에는 그를 부축해줄 사람조차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해임안 가결 선포 직후 회의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최민혁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었다. 수사관들이 최민혁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우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윤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두고 보자고 악을 썼지만 서연은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재벌 3세의 몰락은 생중계되었고 이 장면은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치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했다. 최민혁이 끌려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주인이 사라진 빈 의자와 바닥에 뒹구는 그의 명패뿐이었고 그것은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잔해였다. 소란이 가라앉자 윤서연은 다시 단상에 올라 주주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 그녀의 태도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아닌 책임감 있는 리더의 겸손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비상경영위원회를 발족하여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태양그룹과 서진그룹의 불필요한 경쟁을 멈추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함께 진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주들의 뜨거운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서진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재계 전체를 아우르는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 회의가 모두 끝나고 텅 빈 주주 총회장에 남은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는데 아침 내내 흐렸던 하늘이 개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 온기를 느끼며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지난 몇 달간 쉼없이 달려온 자신에게 주는 짧은 휴식과도 같았다. 한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수고했다는 말 대신 캔커피 하나를 건넸고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나란히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이자 최고의 파트너였음을 확인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 있었다. 건물을 나서는 서연을 향해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그녀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으며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멘트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말보다는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덕목임을 알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고 실질적인 경영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차에 오른 그녀는 비서에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최 회장의 상태를 물었는데 비서는 그가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아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고했다. 서연은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으나 곧 냉정함을 되찾고 병문안은 가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는데 그것은 값싼 동정심으로 과거의 악연을 되살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가장 먼저 서재로 들어가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묵념을 올렸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비록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딸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대로 회사를 지키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음을 고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나
누군가의 약혼녀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고 온전한 자신 윤서연이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에 우뚝 섰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방 책상 위에는 앞으로 결제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짐이 아닌 즐거운 도전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서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 테라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북극성이 마치 자신의 길을 안내해주는 나침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최민혁이 자신에게 주었던 반지를 떠올렸지만 이제 그 반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고 그녀의 손가락에는 보이지 않는 자신감이라는 보석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난간을 잡고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는데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다짐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별보다 더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그녀를 비춰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서연은 회장실 명패를 새로 달았는데 거기에는 서진그룹 회장 윤서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회전하며 집무실을 둘러보았는데 그 공간은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자신의 색깔로 채워진 새로운 공간이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첫 번째 결제 서류를 내밀었고 서연은 만년필을 꺼내 힘차게 서명했는데 그 서명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녀가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사인과도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빌딩 숲은 그녀에게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해야 할 무대로 다가왔고 그녀는 이제 진정한 플레이어로서 게임을 시작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서진그룹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난 것을 넘어 기업 문화 자체가 혁신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윤서연 회장이 주도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과 신사업 투자는 초기에는 많은 우려를 낳았으나 그녀의 탁월한 안목이 적중하면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녀는 수직적이고 경직되어 있던 조직 문화를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로 탈바꿈시켰고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며 회사의 성장을 주도했다. 서진그룹 본사 로비에는 그녀의 경영 철학을 상징하는 거대한 미디어 아트가 설치되었는데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그 작품처럼 회사는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이제 재계 서열이나 가문의 배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실력과 결과만이 존중받는 서진그룹은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반면 한때 재계의 황태자로 군림했던 최민혁은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잊힌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횡령과 배임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감옥 안에서 그는 낡은 텔레비전을 통해 화려하게 비상하는 윤서연의 모습을 지켜보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그가 믿었던 돈과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고 그를 떠받들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려버렸기에 그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국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의 아버지 최 회장 역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된 태양그룹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몰락은 탐욕에 눈먼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최민혁은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을 바라보며 자신이 윤서연을 파트너가 아닌 장기판의 말로 취급했던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서연은 창립 기념일을 맞아 개최된 자선 갈라 파티에서 주최자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입은 붉은색 드레스는 그녀의 자신감과 열정을 대변하듯 강렬하고
매혹적이었다. 1년 전 약혼식장에서 파혼을 선언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던 그 여리고 창백했던 여성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여왕이 되어 파티장을 압도하고 있었다. 정재계의 거물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서진 그룹과의 협력을 제안했고 서연은 여유로운 미소와 세련된 화법으로 그들을 상대하며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파티장 한 구석에서는 그녀의 일대기를 다룬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는데 파혼녀라는 오명을 딛고 최고의 경영자로 우뚝 선 그녀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홀을 거닐며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이 화려한 제국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낸 것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었다. 그때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한지훈이 군중을 헤치고 서연에게 다가왔는데 평소에 헝클어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게 변모한 그는 이제 서진 그룹의 최고 투자, 책임자로서 서연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서연에게 건배를 제의하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곰팡이 냄새나는 사무실에서 컵라면을 먹던 것이 기억나냐고 물었고 서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그래서 서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우는 서연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당신은 내가 본 투자처 중 가장 대박난 종목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 말 속에는 서연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치유해주는 동반자로 발전해 있었고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지훈과 함께 파티장을 빠져나와 호텔 루프탑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1년 전 파혼식 날 밤 도망치듯 빠져나와 바라보았던 그 야경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지금 서연이 느끼는 감정은 그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달랐다. 그때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앞섰다면 지금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함과 평온함이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과거의 자신에게 작별을 고했는데 남들의 시선에 갇혀 살던 윤서연은 죽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윤서연만이 이곳에 살아남았음을 되새겼다. 그녀는 옆에 있는 지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지훈 역시 그녀의 손을 힘주어 마주 잡으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서연에게 이제 복수도 끝났고 회사도 안정되었으니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물었는데 서연은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제2, 제3의 윤서연을 키워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을 후배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다며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우는 그녀의 원대한 꿈에 감탄하며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내고도 남을 것이라며 평생 당신의 곁에서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지훈이 서연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로맨틱하고 진실된 프러포즈였고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밤하늘의 불꽃놀이가 시작되면서 화려한 불꽃들이 어둠을 수놓았고 루프탑에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는데 그 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고 환상적이었다. 서연은 터지는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을 얽매고 있던 모든 굴레가 저 불꽃처럼 산산조각 나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이제 자신은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임을 확인했다. 그녀는 최민혁이 자신을
체스판의 말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해냈지만 이제 그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판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될 필요가 없었고 오직 윤서연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존재였다. 세상은 그녀를 냉혹한 승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혁신적인 리더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녀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호칭은 바로 플레이어였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내일 해야 할 일정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들이 가득 차 있었다. 피곤할 법도 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호기심과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내일 아침 일찍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라고 지시하며 태블릿 PC를 켜고 업무 모드로 전환했는데 이는 그녀에게 있어 일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자 존재 이유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무대가 너무나 소중했고 단 한순간도 허비하고 싶지 않았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었다. 차는 어둠을 뚫고 뻗어있는 도로를 질주했고 서연의 미래 또한 저 도로처럼 거침없이 뻗어나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체스판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킹과 퀸이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주위에는 쓰러진 상대방의 말들이 널려 있었다. 그녀는 퀸을 집어들어 손안에서 굴려보다가 체스판의 가장 중앙에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는데 체크메이트라는 짧은 한마디였다. 그것은 지난 1년간의 치열했던 전쟁을 끝내는 선언이자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그녀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온 잘 자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침실로 향했는데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달콤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서진그룹 본사 앞에는 윤서연 회장의 출근길을 취재하기 위한 기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질문들이 쏟아졌다. 윤서연은 눈부신 햇살 아래서 당당한 포즈로 서서 기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여제처럼 위풍당당했다. 한 기자가 그녀에게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큰 소리로 질문하자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기자와 눈을 맞추었다. 그녀는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남기고 회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그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명언이 되었다. 제 한계는 제가 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에너지는 도심 전체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약혼 파기 후 버려진 말에서 스스로 판을 흔드는 플레이어가 된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윤서연의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가 걸어가는 길 위에는 황금빛 미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